정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주기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교통량 전 시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심에는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신내로 봉화선역에서 화랑대역 방면 2, 3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시속 10km 미만의 정체인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재래시장 주변에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왕산로 청량리역부터 경동시장까지는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종암로 미아사거리부터 종암사거리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편은 신호 한두 번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 사거리부터 중앙대 입구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편은 아직은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동로 목동 사거리에서 등촌 삼거리 구간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그 밖에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부터 목동교 쪽으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 뉴욕 증시는 27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5일째인데요. 신흥국 충격에도 호성적을 발표한 캐터필러 등 기업 실적 호조의 상승세로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28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 부담 탓에 장막바지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3% 내린 15,837.69에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1.11%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41만 4천 채에 그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전월에 44만 5천 채나 시장 예상치인 45만 5천 채를 밑돈 수치입니다. 예, 신흥국 통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네. 월요일에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축소하면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지난주 15% 폭락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터키 리라 가치도 사상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는 29일까지 계속되며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 발표됩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FOMC 회의 결정이 신흥국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신흥국 통화 하락, 그리고 미국 FOMC, 그리고 중국 경기 이 세 개인데 도대체 우리 증시는 뭐 때문에 폭락하는 겁니까? 예, 코스피가 어제 1.56% 하락해서 1910.34에 마감했는데요. 이는 8월 29일 이후에 5개월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개정과 동시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진 게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1899.76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 하루만 5,245원어치를 팔았고, 지난 21일부 이후로 따지면 6거래일간 8,484억 원어치를 순모해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한 만큼 신흥국처럼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을 하고 또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계속 흔들릴 경우에 코스피가 1860선까지 물러설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르지도 못한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먼저 내리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예, 소니가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어제 저녁에 일본 소니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엔저 등 아베노믹스 효과에도 소니가 제대로 이익을 내주고 있지 못한다면서 신용 등급의 21단계 중 위에서 10번째인 BAA3에서 11번째인 BA1으로 강등한 겁니다. 한 단계 강등한 겁니다. 무디스는 소니가 홈 엔터테인먼트하고 모바일 부분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신호는 미미하고 오히려 주력인 TV와 디지털 카메라, PC 등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전자업체들이 시원찮았은지 지난해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일본 재무생이 어제 지난해 무역 수지가 11조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121조나 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종전의 사상 최고치였던 2012년에 6조 9천억 엔보다 65%나 늘어난 겁니다. 이는 원화가 전년보다 22%가량 떨어졌고요. 또 화력발전에 쓰이는 원유나 액화천연가스 수입은 계속 늘어난 때문입니다. 또 태양광 패널이나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자동차나 화학제품 위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베노믹스가 큰 효력을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일본이 양적 완화 혜택을 못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품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데다가 예. 해외 공장을 많이 놓았기 때문에 수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펀더멘탈의 이 우리와 차이가 있었군요. 어쨌든 소니의 가장 큰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구글과 특허 동맹을 맺었죠? 네, 삼성전자가 어제 구글과 광범위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특허뿐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출원할 그런 특허도 공유하는 강력한 특허 동맹입니다. 휴대전화 단말기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결합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제패한 두 회사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 건데요. 공동의 적인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약 10만 건, 또 구글은 약 5만 건 정도를 특허에 갖고 있는데, 삼성은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나 검색, 또 모바일 광고 등 구글의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뿐 아니라 구글 글래스, 또 무인 자동차 등 미래 기술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구글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모바일 등 하드웨어 기술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빚이 95조인 한전, 그리고 42조인 가스공사가 알짜 해외 사업을 대거 매각한다면서요? 가스공사가 400%에 이르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량 자산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가스전 지분 10% 중에 절반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지분 8%를 가진 호주의 바롱 유연탄 강산 지분 49%를 팔기로 했는데요. 이들 자산은 굉장히 우량 자산입니다. 모잠비크 가스전은 가장 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꼽히는데요. 2012년에 1,035억 원을 투자해서 확보한 10%, 지분 10%의 시장 가치가 현재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알짜 재산을 파는 거는 그동안 정부가 부채 비율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부 구조조정이나 임직원들의 임금 복리 감축 등은 하지 않고 돈이 되는 바로 자산 매각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량 자산까지 모조리 팔아치울 경우에 앞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지난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무려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은 값에 팔리는 이런 아웃도어 다운 점퍼들이 품질이 별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깃들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의미하는 충전도가 한국산업표준 KS 권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게다가 보온 성능 차이는 2.3도 정도에 불과한데 가격은 무려 1.4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하한 온도가 영하 21도인 다른 제품보다 훨씬 높은 영하 19.3도인데도 가격은 더 비싼 제품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의 이상호 화학수규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아웃도어 다운점퍼 품질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조사를 진행한 겁니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합리적인 선택 정보 제공을 위해서 겨울에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인 다운점퍼에 대한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요. 예. 작년에는 SPA 다운점퍼에 대해 비교 정보를 제공했고요. 이번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운점퍼 품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 이게 매년 하는 그런 품질 조사군요. 네네. 예. 국내에서 인기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다운점퍼 10종을 지금 시험 조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제품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시험 대상 제품은 소비자 설문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정했고요. 예. 해당 브랜드에서 보온성이 높은 중량급, 그러니까 뭐 헤비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다운 점퍼 10개 제품을 시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이 방송 또 들으시는 이 브랜드 이 당사자들은 또 서술할지 모르겠는데 10개 브랜드 중에 3브랜드 그러니까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빈폴이 제품이 충전도가 케이스 권장 기준에 미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권장 기준 120mm에서 10mm 정도가 모자라던데 케이스 권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취할 행정 조치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빈폴은 그 권장 기준에 미달하진 않았고요. 110으로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 KS 조성 혼합률, 솜털 함량에 따라서 권장 기준이 달라집니다. 빈폴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솜털 함량이 80이기 때문에 KS 권장 기준이 110 이상입니다. 해서 관련 기준을 만족했고요. 나머지 2개 제품만 지금 KS 권장 기준에 미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2개가 네, 그렇습니다. 권장 기준에 모자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솜털은 다운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인데요. 이게 솜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솜털 함량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2개 제품은 120mm 이상으로 충전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9mm가 부족한 111mm 수준에 불과했고요. 뭐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이 블랙야크 경우는 보온 성능이 21도를 넘어 우수한 편이던데 충전도와 보온 성능이 상관이 없는 겁니까? 뭐 충전도하고 보온 수준은 뭐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 보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충전도뿐만 아니라 그 뭐 충전대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안감과 겉감의 소재, 디자인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KS 권장 기준에 미달해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까? 권장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그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KS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이 좋은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브랜드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향후 관련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사 대상 중에 빈폴, 콜롬비아, 네파 이 세 브랜드만 솜털이나 다운 제품 등 제품 구분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스페이스나 밀레, 라푸마 등 오히려 고가 제품들이 제품 구분 표시를 하지 않았던데 이 경우도 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표시 기준에서는 솜털 함량에 따라서 제품 구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술 표준에 통보할 계획이고요. 해당 업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뭐 법적인 위반 사항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우수한 다운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필파워 800이나 800 플러스 등을 소매 등에 표시한 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제품에서 그 필파워를 표시한 그런 기준 표시보다 그 표시된 필파워보다 낮게 나타난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원료 기준으로 표시된 그런 제품보다는 완제품 기준으로 필파워를 표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런 다운 점퍼를 직구를 하면 국산보다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다운 점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글쎄,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저희가 이번에는 원가 분석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품질 수준이 다운 점퍼가 뭐 일부 다운의 함량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제외하면 우수한 것은 맞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다운 점퍼를 어떤 걸 입냐를 가지고
빈부격차를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이 가격을 조금 그 소비자원에서 이 직접 통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가격의 어떤 그 불순함이 있다면 이걸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제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품질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히 가격이 비싸다고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편견을 이제 저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업체에서도 무턱대고 가격을 높이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중가 제품, 그러니까 제가 특정 브랜드를 그 말씀드렸으면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한국 제품 중에는 네파 같은 경우가 가볍고 보온 성능도 괜찮은 편인데, 소비자 부문에서 오히려 이런 결과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해서 현명한 소비를 돕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예. 언론사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끝으로 아웃도어 다운 점퍼를 살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그 다운 점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품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가 제품이 현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명 아웃도어 다운 점퍼의 보온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가격은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등 뭐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위해서라면 막연히 고가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보온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소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런 다운 점퍼 말고도 직접 국민 소비와 연관된 제품들 그 품질 조사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됩니까? 한 20여 차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데 대해서 그 발표를 하면 해당 업체가 소송 같은 건 걸지 않나요? 아직까지 뭐 소송을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업체에서도 뭐 할 얘기는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워낙 이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이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는데도 오히려 강남에 가보면 우리보다도 품질이 훨씬 뒤떨어진 외국의 화장품을 고가에 사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그런 걸 소비자원에서 좀 밝혀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좀 도우면 고마워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 소비자원이 지금 엄청난 일을 많이 해온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일선에서 품질 조사를 하고 할 때마다 직접 하시는 거죠? 용역을 주는 건 아니죠? 네,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까?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험검사하는 부분에는 한 40명 이상에 계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소비자원에 계신 분 300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이상호 화학석유 팀장이었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예, 출발시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비켜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정부는 작년 고용 창출 사업에 무려 11조 2천억 원을 썼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만든 일자리 중에 반듯한 일자리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허드렛 일자리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인 것이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 사람 쓰는 걸 정말 겁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용 경직성은 세계적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내일 모레 곧 망한다 해도 해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로자들 권리는 계속 확대되는데 근로윤리는 그대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울산 공장에서는 31시간마다 소나타 한 대가 생산이 되는데 엘레베마 공장에서는 13시간에 차 한 대가 생산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낮은 거죠. 이러니 청년 실업이 조금째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년 고용 동향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 고용률은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대신에 50, 60대 취업자는 4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는데 아들은 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통상임금 판결로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 청년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하는군요. 사실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보는 서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가 되면 노동 유연성도 늘 겁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 경직성이 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과연 누가 먼저일까요? 3부 순서 이어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 포커스 시간입니다. 문화로 읽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극이 주목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 물론 이제 사극은 언제나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사극들이 거의 다 퓨전 사극 위주로 나오면서 정통 사극, 우리가 이제 사극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묵직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역사에 기반한 스토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 사극 팬들은 기대를 해왔는데 최근에 사극들이 너무 퓨전 사극 쪽으로만 가면서 정통 사극 팬들 특히 중년 남성 시청자들이 볼 만한 사극들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기왕후라든가 정도전 같은 작품들이 상당히 묵직하고 서사적인 스토리로 정통 사극의 느낌을 주고 있어서 모처럼 중년 남성을 비롯한 정통 사극 팬들이 볼만한 사극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지금 사극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극에는 고정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96년에서 98년경 그 무렵에 이제 용의 눈물. 시청률 50%를 넘어섰죠. 이왕경 작가 그리고 유명한 김재영 감독.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 정도전을 보니까 좀 퓨전스러운데 문제는 그 당시 배역이 거의 그대로 옮겨가는데 배우는 같은데 배역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도전 같은 경우에 용의 눈물에서 배우 이방원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그때 세종을 했던 안재모 씨가 이번에 이방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 역할을 했던 배우가 정도전에서는 이성계 역할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죠. 예. 아니 태종을 했던 그 이방원 그렇죠. 그렇죠. 그 분이 유동근 씨. 유동근 씨가 이번에 이성계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비슷하게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이제 서인석 씨 같은 경우가 최영 역할을 맡았고 정도전 역할에는 조재현 씨가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극은 사실 이 고정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용의 눈물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가장 유명한 고정팬을 가진 사극이 장희빈이죠.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리메이크가 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재 중에 하나로 숙종과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삼각관계. 이것은 뭐 80년대부터 극적인 반전이 있고 이제 권선징악적인 결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의 눈물 바로 앞에는 또 임극정이라는 또 대하사극이 있었죠. 네, 옛날에 김한영 감독이 또 연출을 했고 SBS의 시청률을 대폭 올린 그 초창기 SBS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은 뭐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라든가 뭐 설중매 그렇죠. 뭐 그런 그전에는 것들. MBC의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가. 그다음엔 또 용의 눈물, 태조왕건, 신봉선 작가였습니다. 신봉선 작가. 그리고 저기 그 한명회,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허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그 퓨전 사극들, 이게 나온 이유는 결국은 정통 사극이 이제 너무 계속 뺑뺑이를 도니까 계속 리메이크가 되니까 조금 색다른 맛을 보여주기 위한 건 좋은데 이 퓨전 사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역사의 허구를 많이 집어넣게 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퓨전 사극이라는 것이 현대화된 사극 같은 느낌인데 현대에 있을 법한 설정을 사극 속으로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이게 이제 장희빈인데 여기 보면 장희빈이 패션쇼를 열고 현대식으로 마네킹이 등장하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사극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요즘에 퓨전 사극은 말이 사극이지 사실상 현대 트렌디 드라마인데 주인공들이 다만 한복을 입고 있는 거죠. 사용하는 말투라든가 설정은 거의 다 요즘 드라마와 다를 바가 없고 현대적 용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퓨전 사극하고 또 비슷한 것이 팩션 사극이라고 해서 기존의 역사를 비틀고 새로운 가상의 역사를 이제 집어넣은 것을 팩션 사극이라고 하는데 요즘의 사극이 거의 다 팩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의 화원에서는 신윤복 화가가 사실은 남장 여자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상상이 들어간다든가 또 광해라는 영화 그 천만 영화 광해에서는 실제 좋은 정치를 펼친 광해가 사실은 천민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상상도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신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공민왕을 지켰던 부사들이 사실은 초록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들어가고 선덕여왕에서는 미실이라는 또 인물이 등장해서 선덕여왕과 대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설정이 많이 들어가는 퓨전 사극 또 기존의 역사를 비틀은 팩션 사극 이런 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유행하면서 정통 사극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팩션 사극이다 이래서 현대성을 부여를 하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요사이 그 청소년들이 역사 공부를 그 학교에서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지 이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 속에 나오는 허구가 진짜 역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신윤복 그 선생을 남장 여자로 묘사한 바람의 화원이라든지 또 광해가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 진짜 왕은 따로 있고 그 실제 선정을 편 사람은 천민 출신의 가짜 왕이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계속 앞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매우 큽니다.
국사교육이 제대로 잘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극에서 조금 역사를 비틀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의 흥미거리로 즐길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요즘에 청소년들한테 국사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극을 보면서 이걸 진짜 역사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극에서 역사를 너무 무시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심각한 왜곡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제기되던 차에 가장 최근에 기왕후 하지원 씨가 나오는 기왕후라는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고려 말에 이른바 부원배 원나라와 결탁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일가가 바로 기씨 일가인데 기왕후부터 시작해서 뭐 기철 형제 뭐 이렇게 역사책에 그래 나왔죠. 기씨 일가가 굉장히 말하자면 반역자인 거죠.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기왕후가 마치 고려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이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정면으로 지금 반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나 잘못 알게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극을 외국에서도 많이 보는데 외국에서도 그럼 한국 역사를 이상하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최근에 나타나면서 역사 왜곡, 사극과 역사 왜곡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전의 경우에는 옛날에 이완경 작가하고 김재영 선생이 연출했던 용의 눈물에 있어서는 이 왕권보다는 신권 강화에 애를 쓴 분이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일부 사학자들 사이에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역사 왜곡 논란은 없죠. 그게 지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가 정말 오랜만에 사료에 입각한 드라마가 나왔다는 거죠. 100% 사료에 딱 의존해서. 예,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드라마가 어쨌든 작가의 상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정통사극 그래도 좀 최소한의 줄거리의 틀이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드라마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정통사극 팬들은 우리는 그동안 이런 드라마를 기다려왔다. 지금 그러면서 특히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 드라마의 어떤 바람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뭐 퓨전 사극, 팩션 사극이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료에 입각한 정통 사극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 눈물 그 시대 이후로 이제 다시 정통 사극으로 등장한 작품이 정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용의 눈물까지 거슬러 올라가진 않겠지만 하여튼 최근 몇 년간을 통틀어 보면 한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없었죠. 예. 그 이후에 물론 용의 눈물 이후에도 명성황후도 있었고 뭐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그 역사 왜곡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허구라는 것이 뭐 최근에 변호인 때도 이게 사실이냐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왜곡 논란은 뭐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의 대강의 틀은 역사의 실제 사실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드라마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두 편씩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신봉성 선생이 썼던 그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는 역사 왜곡 문제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왕조 사료에 왕조실록 사료에 바탕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었는데.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1980년대에 이제 MBC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퓨전 사극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사료에 충실했다고 알려져 있죠. 뭐 물론 대사는 그래도 상상이지만 상상이겠지만 당장 그 국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처럼 의전에서 뭐 전화 그렇게 하십시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 뭐 어떻게 하시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조선시대 말을 그대로 쓰자면 우리 드라마가 이해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려워지겠죠. 이번에 그 정도전에서도 지금 좀 화제가 되는 것이 이성계가 최초로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표준말을 썼는데 함경도 사람이죠. 그런데 함경도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시청자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봐 살짝 평안도 사투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재밌겠네요.
예. 어떻든 그 사극에서 또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다루지는 것이 우리 사극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연애 스토리를 그 보여주더라도 꼭 정치가 개입이 되거든요. 네. 또 신분 스토리를 보여주더라도 정치가 개입이 되고 네. 왜 우리 사극은 늘 이 정치와 연관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극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중 암투. 예. 궁중에서 여러 후궁과 뭐 이렇게 막 서로 질투하고 막 독약 타고 막 이런 임신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한 테마가 있고 약 타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주로 주부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은 그 히로인이 바로 장희빈인 것이고 또 한 가지 테마는 방금 말씀하신 정치투쟁에 관련된 것들. 이것은 사극에서 그리는 인물들은 영웅들인데 어차피 그 영웅들은 국가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왕들 대체로 또 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왕과 국가적인 리더들이 하는 것들은 주로 정치적 그게 이제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서로 이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정치이기 때문에 사극에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싸움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극을 주로 보는 시청자층이 이제 중년 남성들인데 중년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스포츠하고 정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극에서는 정치 투쟁을 점점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세조, 광해군 또 그리고 태종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장자들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위를 물려 받을 분들이 아니고 이 태종과 광해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죠. 이제 정변이 가장 우리나라 사극에서 사랑받는 소재인데 중종 반정에는 인조 반정. 저기 뭐 개유정난 세조와 그 단종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또 이방원이 또 이렇게 형제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창업군주들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런 창업군주들은 또 이게 아주 각축전을 벌치기 때문에 궁예의 관심법과 태조 왕건의 뭐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항상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 드라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드라마로 진짜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외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짝 애둘러서 사극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은유하는 그런 형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예, 이 전무후무한 그 시청률을 냈다 이런 표현을 이런 극찬을 받았던 그 방송 이 드라마가 이제 용의 눈물 그리고 허준 그리고 대장금 이런데 대장금 2 대장금 2가 나온다면서요? 예, 지금 MBC에서 올 가을에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장금 1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영애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금 2탄이 나오면 또 한 번 국제적인 한류 드라마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아직 그 배우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영애 씨가 롤백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영애 씨가 대장금 2를 통해서 컴백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연초에 나와서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그 국민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만 가도 이 외돌구에 가면 이영애 씨 그 모습을 한복을 입은 모습을 한 그 대장금 모습을 한 그 이제 새로 된 그 판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얼굴만 구멍이 퐁 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다 거기 자기 얼굴을 밀어넣고 사진을 찍고 가는 줄을 쭉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 벌어주는 돈이 상당하다는 것을 그런 걸 보면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를 적게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대장금 2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크네요. 대장금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란에서 시청률이 한때 9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고. 이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인구가 12억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런 인구가 많은 나라는 보통 시청률이 1% 2%만 나와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 시청률 4%만 넘어도 초대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인도에서 동시간대 점유율 30%가 넘어섰었고 대장금이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대장금 관련 퀴즈를 냈더니
전 국민의 3분의 1이 그 퀴즈에 응모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금이 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적으로 동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린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음식을 또 알렸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렸고.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 같은 미인들만 우리나라에 다 예.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 대장금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과거에 이영애 씨가 이탈리아의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영애 씨의 동정 보도를 헐리우드 매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상 대장금이 그런 엄청난 드라마 실감을 잘 못하시죠, 보통은. 예, 잘 모르죠. 예.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그 대중문화계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고 네. 또 훈장도 드리고 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다보스 포럼에 싸이 씨가 참석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싸이 씨를 창조경제의 중요한 또 사례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대중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산업의 하나의 전략 부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정경련이 주최를 했던 한국의 밤 행사 때, 네, 그렇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렸던 예. 한국의 밤 행사 때 싸이 씨가 들어오니까 박재상 씨가 들어오니까 예. 외국의 그 유수한 그 CEO들, 예. 정상들이 사진같이 예, 찍자고 서로 막 기념사진 줄을 찍으려고. 쭉 예. 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관계자들이 더 놀랬대요. 예. 야, 저 정도였느냐? 예. 예. 그렇다고 하더군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스크린에서 예. 이 사극 바람이 불 예정이라면서요? 올해 스크린은 거의 뭐 사극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빈 씨가 정조를 연기하는 영린. 예. 우리나라 사극에서 옛날에는 태조, 태종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정조가 최고의 스타죠.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정조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명량 회오리 바다 이게 또 액션 블록버스터로 올 여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병헌 전도연 씨의 협력 카레 기억도 나올 예정이고 하정우 강동원 씨의 군도 밀란의 시대 김남길 손예진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한석규 고수의 상의원 이렇게 다양한 그 사극들이 올 한 해 내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상이 또 히트를 치고 나니까 이렇게 네. 사극 바람이 또 부는 것 같는데. 관상, 광해 이런 작품들이 연이어 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병헌, 전도연 이런 분들은 사극에 한 번 다 거친 분들이 익숙한 분들인데 네. 손예진 씨라든가 한석규도 옛날에 엄난 선생. 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을 한석규 씨가 했죠. 맞습니다. 예,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을 했네요. 예. 근데 고수 씨가 사극한 적이 있습니까? 고수 씨는 별로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처음인 무엇보다도 것 같죠? 현빈 씨가 정조를 연기한다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현빈 씨는 트렌디 드라마의 청춘 스타였는데 정조로 나온다고 하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사극에서 정조라든가 세종대왕이 과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극에서. 극적인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세종대왕이 인기가 있고 정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인기가 있는 것은 요즘에 국민들이 옛날에는 힘의 싸움, 힘에 의한 싸움, 이 사병을 동원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선호가 됐다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하면서 예. 이제 좀 사회적 공론장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툭 터놓고 토론을 하는 국가의 어떤 정책 비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원하다 보니까 사극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정조라든가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극 중에서 토론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한석규 씨 세종대왕과 반대편 그 수장이 딱 무슨 달빛에 바위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나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100분 토론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사극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정도전에서는 또 어떤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 간의 그런 토론하는 모습이 나올까 어떠한 대의 명분들을 서로 내세우게 될까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사극이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극보다 심지어 많게는 10배까지도 들고 적어도 2~3배가 더 드는데 네.
이게 외부 제작사 그 외주를 하면 예. 수시가 맞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한테 주는 제작비의 규모가 예. 실 제작비의 한 뭐 50% 60% 준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극의 경우에는 어디서 PPL을 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나머지 그 비는 액수를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PPL 외부 기업 광고를 받아서 이 제작비를 메우는 건데 사극은 사실은 PPL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퓨전 사극은 억지로 PPL을 하기도 하는데 예. 정통 사극은 사실은 그럴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작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외 그런 팔아야만 우려도 되군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커스 하직은 젊은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내일 모레가 민족 최대 명절설입니다. 우리 모두 잊고 있었던 은사들 그리고 좀채 소통하지 못했던 이웃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